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이었죠. 헝다그룹, 차이나 에버그랜드의 몰락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했던 회사인데 어떻게 400조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안고 결국 상장 폐지까지 갔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아니 근데 시가총액이 한때 70조 원에 육박했다면서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시작은 되게 화려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작은 정말 화려했죠. 2009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때 이미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선 최대 규모였고요. 창업자 스토리도 대단하던데요? 무슨 시골 기술자 출신이라고? 맞습니다. 후이카연 회장.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 성장 속도도 엄청났어요. 2017년에는 시총 70조, 개인 재산 60조 넘어서면서 아시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와, 8년 만에 그렇게요? 네. 딱 그 시기가 중국 경제 고도 성장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거울 때랑 맞물려요. 에버그란데의 성공은 이런 시다적 배경 덕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위기가 온 거죠? 뭐 다른 사업에도 손해됐다고 하던데? 네, 그게 문제의 시작 중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전기차, 축구단, 심지어 생수 사업까지. 소위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막대한 빚,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진행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그렇죠. 잘 될 땐 좋지만 반대면 위험하죠. 특히 2020년쯤 되니까 중국 내에서는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연 10% 넘는 고금리 채권까지 발행하게 됩니다. 10%요? 와, 그건 진짜 위험 신호였네요. 네, 이미 그때부터 좀 조짐이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집니다. 결정타라면 역시 네, 2020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였어요.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기업들 부채 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돈줄을 죄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에버그란드처럼 빚으로 큰 회사들한테는 치명타였던 겁니다. 계속 돈을 빌려서 돌려막고 사업 벌이는 구조였는데 그게 딱 막혀버린 거죠. 결국 그래서 부채가 415조 원까지 불어난 거고요. 세계에서 가장 빚 많은 부동산 회사라니. 네, 그 불명예를 안게 됐죠. 그리고 2021년에 결국 터졌습니다. 달러 채권 이자를 못 갚기 시작한 거예요.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거군요. 네, 몇 번 미루다가 결국 공식 디폴트가 됐죠. 당시 자산이 460조 원 넘는 회사가 고작 1,000억 원도 안 되는 이자를 못 내서 망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시장에 충격이 컸겠는데요. 대마불사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큰 회사가 설마 망하겠어? 했는데 그 신화가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 퍼졌죠. 중국발 금융위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결국 올해 초였죠. 1월에 홍콩 법원에서 청산명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부채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지 못하니까 법원이 그냥 해체하라고 명령한 거죠. 주식 거래도 바로 중단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 8월 26일에 최종 상장 폐지가 된 거군요. 네, 16개월 시한을 넘겨서요. 16년 만에 홍콩 증시에서 사라진 겁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99% 이상 폭락했고요. 70조 원짜리가 4천억 원 수준이 됐으니. 거의 휴지 조각이네요. 투자자들 손실이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럼요. 로이터 통신 표현대로 인상적이지 않은 경험 정도가 아니었겠죠.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돈 돌려받기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요. 청산 절차 진행 중 아니었나요? 진행은 하는데 지금까지 회수한 자산이 채권 청구액의 1%도 안 돼요. 한 3,500억 원 정도? 청구액은 62조 원인데 말이죠. 62조 중에 3,500억이요? 와. 네.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최종 회수율은 거의 0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이게 중국 본토 자산 문제도 얽혀 있고 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럼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의 이런 위험성을 알고 투자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투자자 보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완성된 건물들이요? 네, 중국 전역에 1,300개나 되는 미완성 프로젝트가 있어요. 집 사려고 돈 낸 사람들은 아직 집도 못 받고 있고요. 협력 업체들도 돈 못 받아서 줄도산 위기고요. 창업자 후이카인 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재산 다 잃고 구금됐다고 하던데. 네, 재산은 1조 원 미만으로 줄었고 회계 부정 혐의로 벌금에 자본시장 영구 퇴출, 그리고 작년에 구금된 이후로는 소식이 없죠. 지금 청산인들이 그 사람이랑 전 부인이 숨겨놓은 해외 자산 찾고 있고요. 과거에 받아간 배당금이랑 보너스, 한 8조 원 넘는 돈 다시 뱉어내라고 소송 중입니다. 이것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군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가 중국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전문가들도 다 비슷하게 보나요? 네. 대부분 이게 그냥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황금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분석해요. 중국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 부동산 의존 리스크가 확 드러난 셈이죠. 자, 오늘 에버그란데 이야기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보이네요. 첫째는 역시 과도한 빚, 레버리지 경영의 위험성. 맞습니다. 잘 나갈 땐 모르지만 한번 삐끗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죠. 둘째는 중국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 문제.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확인됐고요. 경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신호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의 힘이랄까요? 2020년 대출 규제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으니까요. 기업이나 시장이 정책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국가, 특히 중국 같은 곳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 투자자 보호의 한계 같은 것들을 되짚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만 볼 게 아니라는 교훈이죠. 에버그란데 사태는 정말 한 기업의 흥망송쇠를 넘어서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복잡성과 잠재된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파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